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그리고 김윤경 기자까지 오늘은 완전체 세 분 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김윤경 기자 안 오셔서 완전체가 안 돼서. 네? 아니요. 좀 일치가 안 됐군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설마 했던 전쟁이 진짜로 일어나면서 글로벌 경제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를 국제 결제 시스템 일명 스위프트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고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 우리 경제와 기업에도 불똥이 튈 거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죠. 군인뿐만 아니라 사상자들, 민간인들 중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걱정인데요. 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이 침략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피해라든지 대비 당연히 우리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현재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러시아가 강원 전략을 다 취하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회담 아마 조금 전에 열리는 예정이라고 그렇죠. 들었던 네네. 것 같은데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회담도 열고 그러면서 침공은 계속하고 있고 아직 철수라는 가짜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예. 여전히 좀 교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의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까? 처음에 이제 금융 제재는 없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금융 제재가 지난 주말에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거를 스위프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은행 간 모든 거래하는 것이 거의 이 망을 거친다고 보면 되는데 네. 러시아는 이걸 못 쓰게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받는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받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네. 반대로 우리가 러시아에서 사업한 거를 이전할 때 또 가져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방도 부메랑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좀 고립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하는 거를 금융 핵무기, 핵옵션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러시아의 전체 은행이 아니라 몇 개 은행을 선별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네. 김치영 기자님. 네. 늘 말씀 주신 게 경제의 가장 나쁜 부정적인 요소가 불확실성이다. 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장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요소가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증시는 올랐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금융시장의 냉혹함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 불안하던 게 그냥 일어나니까 이건 사실이구나 그러고는 혹시 피해를 볼 때는 빠지고 수혜를 입을 때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금융제재가 시작되면 금융제재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얘기할 때 스위프트를 뺀 이유도 스위프트 제재를 넣었을 경우에는 자국에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은행들 러시아 쪽으로 돈을 빌려준 거 이런 것들 못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뒤로 뺐다가 제재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날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 직접적인 제재 있느냐? 개인에 대한 네, 예. 스위프트 제재하느냐? 네. 그런데 얼버무렸거든요. 그랬죠. 대답을. 예.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스위프트 제재가 시작되면 피해를 받는 업종들은 꽤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러시아 네. 우선 그러면 지금 네.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금융 제재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러시아 루블화의 폭락이잖아요. 네네. 바로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제재가 시작되면 루블화 사용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루블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거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는 러시아 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사용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앞으로도 제재가 시작된다 그러면 러시아 경제는 더군다나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80루블 정도 했던 환율이 네. 네. 지금 거의 2배가량 뛰어 있는 상태니까요. 오늘 117 루블까지 올랐으니까 1달러당 네. 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러시아와의 금융 거래를 막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이나 아니면 네. 또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국민, 재외 국민 그리고 교포들한테도 송금을 하거나 송금 받거나 하는 거 네. 모두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를 금융 제재하는 거, 스위프트망에서 제재하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부메랑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스위프트를 언젠가 자신들도 제재를 받을 거를 우려를 해가지고 자체 결제망 같은 것들을 좀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자체 구축망이라는 건 이제 국내에서 러시아 국내에서 이제 가동될 수 있는 정도고 네. 아직 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은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스위프트 대안으로 중국은 역시 따로 결제 시스템을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걸 빌려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와중에 중국이 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위안화까지도 지금 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이 좀 러시아 덕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위안화 위상을 올려주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뿐만이 아니라 무역에서도 중국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에너지 네. 개혁도 예. 새로 체결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우군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거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를 시켰죠.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면제가 안 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반도체나 자동차,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전에 그 화웨이 생각나시겠지만은 네네. 화웨이한테 했던 제재가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포함될 경우 절대로 해당 국가에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 제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 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당장은 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주신 말씀이 미국에서 생산된 전략 혹은 비전략 물자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물품도 네. 네. 초기에 미국과 함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경제 동맹이 아닌 국가들은 하나 러시아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쪽이 조금 걱정이어서 네. 오늘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주가들이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요. 아하. 자동차는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금융 제재가 들어가면 무역 자체가 안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도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우려가 있고 자동차 부품 우려도 있고 이거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 이미 한번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러시아 제재가 들어갔을 때 예. 자동차 수출이 62%, 부품이 56% 수출이 감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네. 자동차 업종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 모시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인 효과들 지금 점검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방금 네. 뭐 이제 자동차 관련 피해도 네. 얘기하셨지만 다른
업계나 다른 기업들은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좀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도 공장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지에 파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에 네.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더라고요. 러시아에서요? 예. 그래서 뭐 현지 생산분과 수출분을 제가 좀 정확하게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예. LG전자 같은 경우에 백색 가전들 네. 예, 이런 것들 지금 주요 가전 분야에서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희귀 가스들이 있대요. 네온 이런 가스들. 예, 예. 네. 예. 이것의 50% 정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도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네. 수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지금도 반도체 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하. 예.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군요. 그런데 기업들이 겪는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많은 의존이 되고 국제사회가 의존하고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 가스값 그로 인해서 발생한 또 식량 가격 다양한 형태의 물가의 지정을 초래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이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더군다나 유럽 쪽에서 저희가 쓰는 LNG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져가다가 미국산 LNG를 가져가게 되면 LNG 수요가 올라가면 LNG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에너지 믹스 정책이다. 그래서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허. 국내에서는 원전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네.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이 지나가는 시점에 조금 그나마 수요가 해결될 가능성, 그다음에 이란 제재가 해소되면 이란 쪽에서의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서 네. 수급을 조금 틔워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조금 위안이 될 만한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런저런 상황 조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경제가 위축된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네. 금리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군요. 사실 인플레는 깊어지는데 네.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서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예.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거다. 저희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네, 같은데 계속 얘기 들었었는데. 3월에부터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빅스텝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1년에 뭐 8번, 9번 정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네. 지금 경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도 3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0.25% 정도 퍼센트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다던데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저 같은 서민들은 예. 뭔가 좀 흔들릴 때 증시가 좀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는데 마침 또 우리 김치영 기자님이 오늘부터 경제 프로그램 앵커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런 국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증시가 오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것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요. 더군다나 러시아가 저희가 예측하는 거하고 달리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국지전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감한 침공을 또 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그것만 믿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다만 구조적으로 이 이슈로 변하는 것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화석연료를 좀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엔 세계는. 그리고 반도체 제재가 국제 제재 하나의 품목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믹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리 리포터. 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이 뉴스 들으시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딱 이 워딩만 들으면은 그러게요. 예. 예. 원전 탈원전을 외치는 게 이 정부인데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바로 정치적인 공격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네. 네. 원래 비공개 회의였고요. 그래서 워딩이 공개되는 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됐죠.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전력 생산에 천연가스가 많이 쓰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문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 기저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주력 기저 원전이라는 말이 가치 비중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력 기저 원전이라는 게 주력 기저 전원. 전원. 예. 예. 네, 그래서 이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네. 항상 가동하는 발전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뭐 주요 시설이다. 주요하게 옮긴다. 뭐 이런 가치를 두고 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도 하나의 이제 발전원이기 때문에 대체 연료를 조금 더 투입을 해야지 된다. 위기 시에는. 네. 이제 그런 걸 좀 점검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말하자면 기존에 했던 말을 좀 반복한 것이 우리가 이제 2084년까지는 원전 제로로 간다라는 기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이런 시간 안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하라라고 주문한 것도 계획표에 있는 거지 네. 따로 지금 뭐 더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기 새로운 건 때문에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기존의 원전 정책을 180도 바꿨다 아, 예. 이렇게 예. 보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네. 예. 네, 180도 바꿨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국제 사회의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아까 에너지 믹스나 이런 걸로 가파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원전이 있다면 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그러니까 폐쇄하거나 수명이 다한 원전을 다시 살리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잘 활용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유럽에서는 이미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도 아마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 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같이 반영돼서 언론들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 공급망에 상당한 어떤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보니까 주력 기저 전원 늘 우리가 그런 외부 원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상시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이 원전이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점검해서 잘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소 가동 상황 어떻습니까? 24기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설계 수명을 미국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 3, 40년 정도 예로 해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지금 10기가 있는데 이게 네. 2030년까지 차례로 이제 수명이 다 됩니다. 다 되고, 예. 근데 이걸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네.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노후 원전을 대부분 가동시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80% 정도는 연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제 원전 한 개를 짓는데 드는 돈, 자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그냥 연장했을 때 세이브할 수 있는 자본 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은 요거는 좀 경제적 효과를 좀 감안해가지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예. 네. 앞서 그 환경 얘기 말씀 주셨지만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우리 아직 폐기 시설 말은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남아 있고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세 번째 네.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 적금 가입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브제를 실시한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부터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내일은 은행 영업일이 아니라 가입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인데 10% 이자
야, 그러면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귀가 이렇게 커졌어요. 나이 대상이 네. 안 되죠. 나이가 안 안 되는데 청년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년에게도 희망이 필요한데요. 맞아요. 중년 희망적 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뭐 연 10% 이자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예. 사실상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는 6%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이라는 거를 2년 동안 최대한 36만 원 정도를 얹어줍니다. 세금으로. 네네. 아, 예. 그리고 이자 소득세를 또 면제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15.4% 이걸 면제해 주면 사실상 거의 10%의 이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만약 이게 한 달에 불입할 수 있는 게 최대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네. 이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1,298만 5천 원. 그러니까 아. 거의 10%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1,200만 원을 내고 99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니까 이자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진짜. 예.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미 많은 청년들이 또 정보 빠르신 분들은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거의 200만 명 육박하게 가입을 했다 이러던데요. 네. 뭐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상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네. 한 거고요. 처음에는 또 이게 예산 소진이 되면 이제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됐기 때문에 잠깐 미리 자기가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간을 좀 줬거든요. 네. 그때 이미 200만 명이 접속을 해서 뭐 자기가 가입 대상인지를 봤다라고 하고 그렇다 예. 보니까 정부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가입 대상이 되면 모두 가입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더욱 인기는 높아졌고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 말씀 뭔가 자격 요건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청년이라 하더라도요. 네, 소득이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게 예. 2020년 기준으로. 네. 연 총소득 말씀하시는 예, 그리고 거죠?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2,600만 원 이하의 19세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예, 청년들이 가입할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신고가 돼 있어야지 해당 기간의 소득 같은 것들을 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 없으면은 해당 사항이 또 없습니다. 아. 예,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거나 네. 아니면 또 취업 준비하느라 지금 당장 소득 활동을 못하는 이런 네. 분들도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들도 힘들고요.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네.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군장병들 네.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월급은 받지만 그 세금은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군장병들도 대상이 아니어서 그 논란도 조금 있긴 한데 네. 어쨌든간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게 2021년 1월에서 12월의 소득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7월 달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소득을 2020년 소득을 가지고 하죠.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당장 전년도의 소득 가지고는 또 이게 가입 대상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취업해서 3,600만 원 이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안 되죠.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예. 정부에서 내년에 다시 한번 가입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가까스로 또는 다행스럽게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연봉 3,600만 원 중에 월 50만 원까지 네. 적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끝까지 유지를 못하게 될 상황,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청년들의 중도 해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기존의 적금들을 보면 한 20%대 예. 정도가 되니까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네. 중도 해지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 금리가 또 있고요. 페널티 금리. 예, 우대 금리가 적용이 안 되고 페널티 금리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리고 또 은행별로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고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럼 네.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 이건 아예 없는 거고. 그렇죠.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처음부터 내가 50만 원을 월 한도 50만 원까지를 꼬박꼬박 납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야만 되겠군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 받을 수가 없는. 근데 물론 이제 4일까지 접수하면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네. 다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네. 예, 정부가 움직이게 됐죠. 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 정부가 책정한 지원금의 규모가 네. 있었다고 하셨는데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다 받아주기로 네. 한 거다라고. 이번에 예.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 또 할까요? 혹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득과 관련돼서 지금 기준이 조금 애매한 상황에 이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작년에 취업을 한 분들은 또 그 형평성의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열어주는 걸 고민하겠다 이런 발언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도 해지나 하면 장려금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어떻게든 받으시는 게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네. 다들 완주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또 김유리 리포터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